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40회차 승무패 2부 방송 곧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은 6번 경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삼성 오무 11패로 19위를 달리고 있는 교토 상가, 그리고 5승 7무 7패로 13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시와의 20라운드 일정입니다. 양팀은 개막 라운드죠. 1라운드에서 일단 승부를 한번 가려봤는데 1대1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1차전에서 가시와는 점유율에서 51대 48로 조금 앞섰지만은 슈팅이라든지 유효 슈팅, 특히 유효 슈팅은 3대5로 가시와가 열세였죠. 슈팅이야 11대 12 비슷하다고 보더라도, 아무튼 교토 같은 경우는 원정 핸디캡을 극복하고, 가시와 같은 경우는 홈 애드밴티지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결과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토가 지금 시즌 3승을 거두고 있죠. 이 시즌 3승이 고베전 그리고 가와사키전, 이 두 경기는 원정 경기고요. 홈에서도 삿포로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3승을, 세 번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들을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베전 같은 경우는 그 구성윤 선수의 PK 선방,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PK를 찼던 선수가 오사코 선수라고 일본 국대에서 57경기에서 25골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했던 선수였죠. 그리고 분데스리가 쾰른에서 19골, 브레멘에서 15골을 넣었던 골잡이, 골도사라는 별명이 있었던 오사코 선수의 PK를 구성윤 선수가 왼쪽으로 날아가면서 무난하게 막아냈던, 그래서 맨 오브 더 매치에 구성윤 선수가 선정이 됐었죠. 그리고 고베전에서 그 하라다이치의 헤더 원더골, 헤딩으로도 원더골을 때릴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그런 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츠다 선수의 코너킥을 다이치 선수가 정말 먼 거리를 비행기처럼 날라서 헤더로 골을 넣는 장면, 이 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고베의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교토였습니다. 이 가와사키전과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와사키전을 말씀드릴 텐데, 가와사키전은 가와사키 선수가 가와사키를 상대로 골을 넣었죠. 그래서 기억합니다. 가와사키 쇼다의 그 세컨 피니시, 자, 이 부분이 결승골이 되었는데, 그 골문 앞에 그 접전 상황에서 팀 가와사키, 선수 가와사키 말고 팀 가와사키의 그 삼선의 미스매치가 주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미스매치도 있었지만 가와사키 쇼타의 그 세컨 피니시를 때릴 때 디딤발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그런 골이었지 않았나.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가와사키전에서도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고베전과 가와사키전의 공통점을 본다면 두 팀이 모두 4-1-2-3 극단적인 공격 형태를 띠고 있는 메잘라 포메이션인데, 지금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는 삿포로전, 그러니까 삿포로도 좀 공격적인 팀이죠. 공격하면 또 삿포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메이드의 확률은 적지만.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로 저는 고베, 가와사키 그리고 삿포로를 상대로 3승을 거두었다는 부분은 이 교토가 수비 라인이, 포백 라인이 좀 안정되면 패하지 않는 루틴을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전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위권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패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3승 5무, 그러니까 8번은 지지 않고 11번은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삿포로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할 때는 그 마츠다 선수, 후쿠다 선수가 라인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측면 크로스로 올려준 볼을 침착하게 마무리했던 마츠다 선수,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마츠다 선수의 전방 압박이 만들어낸 그 토요카와의 추가골,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지 않았나 싶고, 이 삿포로전을 보면은 이제 교토 상가가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그 주말 라운드에서 또 떡실신을 당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교토는 그 좀 강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강팀들이 아무래도 만만하니까 이렇게 막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그런 팀들을 상대로는 좀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경기를 뭐 승리로 가져가거나 무승부를 가져가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약팀을 상대로는 뭐 그다지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교토상가도 4-1-2-3 포메이션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이 4-1-2-3 중에서 3톱 부분, 마츠다 선수, 하라 선수, 토요카와 선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번 홈 경기에서도 이 세 선수의 발끝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골이 생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원의 공미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가와사키 선수, 그리고 교토상가의 든든한 골문지기죠. 구성윤 선수. 이 5명의 선수가 조금만 원래 컨디션 하락 없이 정상적인 경기만 펼쳐준다면 가시화를 상대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치러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시화의 해결사 그 사비오가 왼쪽에서 윙으로 나설지 아니면은 뭐 호소야나 키노시다와 함께 중앙의 그 투톱으로 나설지는 뭐 짐작할 수는 없지만 교토의 그 원볼란치죠. 카네코 다이키가 포백과의 간격을 벌리지만 않는다면 이 포백과의 간격이 벌어졌던 경기가 상당히 많은 패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다이키 선수가 이 포백의 그 헬프 디펜스 부분을 좀 잘 해낸다면, 그러니까 원볼란치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가시화에게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토 같은 경우는 가시화에게 2019년에 J리그2에서 13대 1이라는 그 기네스컵의 치욕을 자신들에게 안겨줬던 가시화이기 때문에 좀 전투 의지는 이 경기에서 좀 더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가시화 부분에 그 오리가 노란 카드, 그러니까 경고 카드를 들고 있는 그 사진을 붙여놨는데, 이 가시화 같은 경우는 파울이 경기당 11.2개로 15위 같으면은 그렇게 많은 파울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파울이 15위인데 경고 숫자는 리그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파울 대비해서 굉장히 거친 파울이 많았다는 그런 판정이겠죠. 그래서 교토의 특이한 점을 보면 선방, 그러니까 경기당 선방 횟수죠. 평균 횟수가 교토는 구성용 키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높을 수밖에 없겠죠. 7위, 그러니까 경기당 3.1개. 그리고 가시화 같은 경우는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도 많이 받고 또 선방하는 그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가시화가 뭐 PK를 준다든지 아니면 퇴장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교토가 굉장히 기습적인 공격을 잘 하기 때문에 기습적인 공격은 당연하게 뭐 강한 태클로 들어가든가 뒤에서 잡아 당기든가 머리끄댕이를 붙잡든가 뭐 어떤 그 뭐 강력한 어떤 제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경고에서 뭐 독보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가시화가 충분히 퇴장이나 PK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경기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뭐 교토상가와 가시화는 1번 경기와 함께 지우개가 필요한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교토상가의 짧은 그래프가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가시화도 지금 좀 위로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고, 현재 가시화의 경기를 보면 뭔가 좀 미스매치만 없으면은 가시화의 선수 하나하나의 능력들은
교토상가보다 좀 낫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무승부에서 합의를 보고 단통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7번 대상 경기입니다. 7승 8무 4패로 7위를 달리고 있는 세레소 오사카, 그리고 5승 2무 11패로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로 갈리는 성향을 띠고 있는 사간도스 17위에 랭크되어 있죠. 두 팀 모두 20라운드 일정이고요. 4라운드에서 1차전 한 번 맞짱을 떴죠. 거기에서는 세레소가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0대2로 승리를 거두었던 매치업이었습니다. 3월 16일에 있었던 그 세레소의 2대0 승리, 이 사간도스가 어떤 팀인지, 스쿼드의 그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경기였다고 보여지고, 벤치의 그 섬세한 전술이 좀 실종되었던 부분이 사간도스로서는 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63대 37이라는 그 압도적인 점유율, 그리고 이것보다도 슈팅 횟수에서 사간도스는 18번, 그리고 세레소는 6번밖에 가져가지 못했죠. 3배나 많은 슈팅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2로 패했던 부분,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효 슈팅에는 3대3에도 불구하고 0대2로 세레소가 압승을 거두었던 매치업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 두 팀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전술이 또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백의 일자 트랩을 뚫어내는 과정이 세레소와 그 사간도스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세레소의 부에노의 첫 골은 정말 그 세컨 피니시의 정석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빠른 선택, 그리고 간결한 터치, 그리고 망설임 없는 슈팅, 세 박자를 두루 갖춘 명품 선취골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보다 두 번째 그 시바야마의 골이 사간도스와의 그 클래스 차이를 분명히 보여줬던 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간도스는 같은 찬스에서 업사이드 뭐 휘슬이 불렸죠. 물론 골망은 흔들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바야마 같은 경우는 부에노의 침투 패스를 디딤발인 왼발로 밀어주면서, 우리가 보면은 언뜻 보면 그 노룩 패스, 이강인 선수가 노룩 패스하는 그런 동작으로 수비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한번 꺾고 오른발로 슈팅을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디딤발인 왼발로 그냥 툭 밀어주면서 아주 쉬운 골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사간도스는 똑같은 찬스에서 업사이드로 꼴치도 아니죠. 업사이드 깃발이 먼저 올라갔으니까 골망을 흔들었지만 업사이드 선택을 받았고, 자, 이런 부분들이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간도스와 세레소의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사간도스는 좀 공격하지 못하다가 뭐 죽은 조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치우치는 느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말하는 그 아다리가 맞으면은 굉장한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게 사간도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그 세레소는 좀 편하게, 그러니까 뭐 벤치의 전술 훈련이 뭐 반복된 전술 훈련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렇게 편하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오사카는 굉장히 좀 편하게 골을 넣었고, 사간도스는 그 많은 슈팅을 가져가면서도 그렇게 골문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업사이드 트랩을 보면서도 뛰어들어가면서 난리부르스를 추던 사간도스를 보면은 쉽게 이번 경기에서 뭐 사간도스 쪽으로 손이 가지는 않지만, 글쎄요, 뭐 세레소의 최전방의 움직임을 사간도스가 이번에는 좀 한번 대결을 해봤기 때문에 최전방의 움직임을 좀 캐치만 잘한다면 세레소가 그렇게 어려운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살짝 승무로 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승무로 꺾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사간도스가 쇼난이나 뭐 삿포로 같은 일관적인 패턴이나 전술이 없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공격 형태를
뛰고 또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부분이 사간도스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간도스의 그 이변은 항상 공격적인 카드가 들어맞았을 때 뭐 가와사키를 5대2로 뭐 발라버린다든지 가시마를 또 4대2로 잡았죠. 원정에서는 또 이와타도 3대0으로 정말 원정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와타의 그 줄기찬 공격을 3대0으로 막아냈던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승무보다는 오히려 승패로 찍는 부분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간도스의 8.1%, 이 패배 구간의 짧은 그래프도 마음에 들었고 독식 구간도 살짝 노려보면서 순리대로 가는 마킹도 걸쳐보면서 이렇게 승패로 세레소 오사카가 사간도스에게 최전방의 그 동선이 미리 감지되는 그런 좀 일말의 기대를 해보면서 승패로 갈라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40회차 승무패에서 세 번째 복수 마킹, 세 번째 복수 마킹을 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7번 경기는 승패로 투마킹으로 방어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비셀 고베와 마치다의 20라운드 일정이고요. 8번 경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방송해드렸던 4번 경기 이와타와 베르디의 그 분석 방송 중에 도쿄 베르디에게 초록색 오리가 빨간 카드 들고 있는 그림이 왜 있는지 질문 주신 독자님이 계셔서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쿄 베르디의 그 피지컬 활동량이 많이 무겁게 보이고 거칠어졌고 또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지쳐가는 체력 때문에 이 커버를 하는 동작이 굉장히 커지고 억지스러운 액션들이 굉장히 많아진 베르디입니다. 경고 수도,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도 시즌 초보다 눈에 띌 정도로 많아진 도쿄 베르디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10경기 20팀, 그러니까 40회차 승무패에 포함된 J리그 10경기 20팀 중에서 퇴장의 리스크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팀, 제가 꼽으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도쿄 베르디 그리고 가시와 이 두 팀을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 오리의 레드카드를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두었던 것입니다. 이 라리가가 아니라서 심판의 성향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베르디는 지금 최고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팩트로 사료가 됩니다.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팀의 특징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굉장히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 정말 인생 경기를 펼칠 만큼 굉장히 광탈하는 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한없이 펼쳤던 그 에너지가 오히려 역으로 돌아와서 정말 허탈한 결과를 내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경기를 치르는 팀의 장단점일 뿐이지 그런 부분이 모든 경기에 자료가 되는 팩트가 아니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만큼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 경기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고베는 지금은 4위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티켓 1, 2, 3위에게 1, 2, 3위 자리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만큼의 능력은 있는 팀이고요. 10승 3무 6패로 4위, 그리고 승격팀 마치다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막힐 노릇은 아니고 마치다의 조직력만큼은 정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승 3무 4패. 마치다 같은 경우는 사실 마치다 원래 2부 리그에 있었던 함께 뛰어던 선수들이 3분의 2 이상이죠. 영입에 관련돼서는 백라인에 보면 쇼지켄이라든지 가시마에서 영입했던 간바로부터 남바 오사카에서 임대로 데려왔던 타니 코세이 키파, 그리고 중원의 센토 선수 가시와에서 데리고 왔죠. 이런 몇몇 선수, 그리고 또 용병 드레스비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2부 리그보다 한계 뛰어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력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월등한 부분을 경기를
지켜보면은 이런 것이 조직력이라고 할 만큼 실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골을 주면은 그냥 실력에 의해서 골을 주지 뭐 미스매치라든지 우리가 실력이 조직력이 부족해서 내어주는 실점은 그렇게 많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다가 물론 마지막까지 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부침이 와 있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8라운드 같은 경우도 기록치상으로는 팽팽한 접전이었지만 그 박스 내 움직임이나 빅찬스를 메이크하는 과정, 달리 말하면 전술적인 숙련도는 고베가 좀 앞섰다. 클래스는 이런 것이다. 일부 리그의 클래스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경기를 치렀습니다. 2대1로 고베가 승리를 거두었고요. 야마우치 선수가 감아찼던 첫 골이나 무토의 추가골에서 보여준 슈팅 타이밍, 이런 등등을 보면, 고베가, 못해서 지는 경우가 있고 또 비기는 경우도 있지만, 언제든지 어느 경기라든지 어느 경기도 스스로 극복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고베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 지금 누가 나오지 않고 누가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술적인 완성도에서 고베나 마치다나 J리그를 선도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8라운드에서는 고베의 결정력이 좀 마치다를 허탈하게 만들 만큼 올라와 있었지만, 현재의 고베는 골 결정력에 있어서만큼은 다소 처진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4월에 치러졌던 1차전에서는 그때도 그랬지만 또 지난 간바전에서도 그랬죠. 지난 주말에 전반전의 고베 그리고 후반전의 고베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고베의 승리만을 쫓기에는 좀 찝찝한 면도 부정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마치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 라인, 그러니까 간바 오사카에서 영입한 타니코세이, 그리고 키퍼죠. 그리고 또 중앙백 라인의 쇼지켄, 드레세비치까지 이 영입 3인방의 활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의 활약이 동반되지 않고는 고베 원정에서 1위다움을 보여줄 기회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점에서 물론 아주 수려한 평점들을 받고 있지만, 평점이 아주 낮은 6점대 평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 그 경기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타니코세이 키퍼, 그리고 쇼지켄, 드레세비치, 이 골키퍼를 위시로 해서 중앙 백라인 2명. 자, 이 부분들을 고베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베는 이 라인을 함락하지 않고는 승리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후반에 약한 고베를 생각하면 승무로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홈 비셀 고베의 닭공 모드를 생각하면서 무승부는 살짝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베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약간 모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고베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대상 경기고요. 에디언 필스윙 히로시마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히로시마 5위죠. 그리고 5승 6무 8패로 15위를 달리고 있는 니카타의 매치업입니다. 두 팀은 11라운드에서 이미 1차전을 치렀고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1대1로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인데, 이 11라운드 전까지 히로시마가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던 리그에서 4승 6무로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오다가 이 니카타를 만났죠. 그리고 니카타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러니까 4승 7무가 되는 경기였죠. 11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기는 했지만 그냥 지지 않는 데 너무 집착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준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축구는 이기는 게 좋죠. 물론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길 바에야 차라리 지더라도 용맹스럽게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축구의 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11라운드 히로시마 니카타 경기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니카타가 승리한 경기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 30분에 그때 니카타의 왼쪽 마지노선에 있던 하야카와 선수가 퇴장당했죠. 왼쪽에 마지노선이었는데 이 상대적인 강팀인 히로시마가 자신들보다는 약체팀인 니카타의 왼쪽 그 측면에 아주 주축백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에 그 빅찬스 한 번 만들지 못하고 유효 슈팅 2개에 거쳤던 그 히로시마의 안전빵 축구,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죠. 물론 후반에는 히로시마가 고삐를 쥐었지만 후반 기대 득점이 0.34골이었다는 부분은요, 얼마나 그날 경기에서 히로시마가 좀 너무 지지 않는 축구에 집착을 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아무튼 남은 그 한 60분 가량을 수적 우세를 앞세우고도 경기를 막지 못했던 경기를 앞서가지 못했던 히로시마도 참 답답하고 니카타는 오히려 뭐 첫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주 뭐 수려한 경기를 펼쳤다. 특히 수비 라인은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10대 11로 싸우는 경기가 70분까지 갔어요. 그래서 후반 70분에 그것도 중앙백이었던 아라키가 코너킥에서 날아오는 볼 헤드로 선취골을 뽑았죠. 세트피스 득점과 또 백라인의 득점. 자, 그러면 이 첫 골이 터질 때까지 1, 2선 선수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되짚어볼 만한 히로시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70분에 넣은 골도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이었고 그것도 중앙백이었던 아라키가 공격 라인에 가담해서 헤드로 집중력을 발휘했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수적 우세를 앞세우고 니가타를 몰아붙여야 했던 히로시마의 그 1, 2선 라인들은 뭘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리그 초반에 남다른 수비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니가타가 최근에는 컵 경기 포함해서 17경기 연속 득점 프레이드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든 이기든 비기든 일단 골은 넣는다는 거죠. 그런 니가타가 지금은 공격력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히로시마의 경기 스타일, 자 그런 부분이 히로시마가 홈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를 치러지는 곳이 에디언 피스윙 히로시마 스타디움이라는 그런 부분만으로 히로시마의 승리를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1차전에서 맞붙었던 니가타보다 지금의 니가타가 더 경기력이 훨씬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을 히로시마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의 당연한 우세에다가 니가타의 당연한 선전. 그러면 어떤 구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승리 구간과 무승부 구간. 자,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9번 경기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경기 영상이 나가야 되는데 대신해서 제가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악성 댓글, 그리고 빈정거리는 댓글, 그리고 특정인을 지정하고 겨냥해서 반말짓거리 하는 댓글 다시는 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댓글은 인격이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죠? 보내주신 악성 댓글들 제가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고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강경하게 대응한다니까 농담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머지않은 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아시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에서 편성해드린 40여 차 승무패 분석 방송 2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남은 대상 경기들은 3부 시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멤버십 가족님들은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